오늘 한의원 세무 강의를 맡게 된 김봉석 선생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에서 곧 오셔야 되는 분들 계시나요? 거의 다 오신 거죠? 네. 네, 오랜만에 이런 강의 서가지고 떨리네요.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되게 젊긴 한데요. 젊어 보이기도 하고 젊습니다. 네, 젊은데 세무서에서 좀 있었어요. 조금 근무하고요. 네, 일찍 나왔죠. 제가 현직에 일찍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일찍 나와가지고 개업한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무사 중에서 한의원을 한 지가 한 8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한의원 8년 동안에 좀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업 전문을 하는 H로 시작하는 세무법인이 있죠. 홈으로 시작하는데 거기보다도 제가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한의원은.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는데 어떻게 많이 하게 됐는지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좀 시작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사실 세무사들은 세법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저도 한동안은 업체를 딱 보거나 또는 사장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 구분으로 다 끝냈거든요. 사실은 세법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득세에서 3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1단계 서비스, 2단계 제조건설, 3단계 도소매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사실은 우리가 업태 종목을 몰라도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일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또는 그쪽으로 많이 늘리고 싶으면 업계를 잘 알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동종업종, 카페하고 식당 말고 워낙 그건 많이 하니까 동종업종을 10곳 이상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어떤 거 하세요? 학원요? 네. 혹시 그러면 5개 이상? 5개 이상. 제가 보니까 5개만 해도 대표님들이랑 잘 알면 그 업종을 잘 알게 돼요. 네. 근데 이제 10개를 해도 대표님이랑 잘 모르면 우리 피상적으로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목적은 사실은 세법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요, 업계를 잘 알도록 하시는 거고, 되게 많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정리는 다시 또 한 번 할 거예요. 많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몇 개 단어만 딱 알잖아요.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그 단어를 제가 다시 또 강조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고, 혹시 그 한의원을 기장하시는 분, 네. 그리고 그러면 다른 한의원은 아니더라도 의료업을 기장하시는 분 거의 하시죠. 네. 아직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혹시 현직 출신 계세요? 저희 여기 계신 분 중에 현직 아니? 네. 제가 이제 일을 하거나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현직 출신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좀 다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군데군데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세무를 알기보다는 한의원 원장들의 내부 업계나 내부 시스템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향후에 기장을 하시게 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한의원 한 10곳 정도 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10개가 아니고 5분만 하셔고 그래도 충분히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하시면은 남들이 볼 때는 거의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냐면 저희 세무사가 단독으로 살진 못하잖아요. 한의원 원장님도 한의원을 처음에 준비할 때 또는 개업 중에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네, 관련된 업종이고 나쁜 말로 하면 업자들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원장님을 한 분 알아서 그분이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하고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업종들을 다 제가 알아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씩 알게 되다 보니까 한의원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원장님한테 듣는 게, 이거 제가 나중에 PT 파일 다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딱히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들은 내용보다는 이분들한테 들은 내용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자기 진료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진료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원장님들보다 더 오래 했어요. 다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제가 한의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알게 된 이유도 이런 분들이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드릴 건데, 차근차근 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개업 절차인데 이것도 총괄표거든요. 보시면 모든 개업 준비할 때 임대차 계약서하고 신분증은 필요한데, 한의원이잖아요. 보건업이기 때문에 특이한 게 의료 개설증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심평원도 또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의료 개설증이라고 안 하고 개설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장님들은 개설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한테 의료 개설증 준비되셨어요? 라는 표현보다는 개설증 신청하셨어요? 또는 준비되셨어요?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들의 용어대로. 네. 이것도 총괄표니까요. 하나둘씩 다시 또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일단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장소부터 알아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장소부터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항목 중에 건축물 용도예요. 이거는 이제 근생시설인데, 저희는 이제 세무사들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보는 건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계약서만으로 확인하면 안 되거든요. 계약서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꼭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대부분 계약서랑 맞는데, 계약서랑 다른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이거를 초반에 일찍 발견해 주시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근생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근생도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 뒤에 근생 뒤에 학원 읍동 써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병원 써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근생만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거기서 뭐 병원이든 학원이든 전혀 상관없는데, 이 건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리 꼬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이제 법인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법인은 작은 중소기업 법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물주인데 개인 사업자 말고 그냥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개인 같은 법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법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기업 밑에 있거나, 또는 뭐 이마트랑 홈플러스 그 밑에 있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건물주거나, 이런 경우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건물주가 법인이다 그러면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근생이었는데 의료 개설증을 신고하려고 해보니 근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건물주는 새마을 금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름대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의원은 난리 났죠. 이게 벌써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나마 개인 같거나 또는 작은 법인 같으면 바로 말해서 바로 건축사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돼요. 근데 이게 시스템을 움직이는 큰 법인이다 보니까 말을 해도 그 밑에 이제 전달 받는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내부 보고 올리고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다시 건축사 통해서 올리고, 이게 진짜 한 달 이상 걸려요. 한 달 동안 월세만 내고 매출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알면 다 미리 방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환산보증금은 사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가 4억 이랬거든요. 어차피 다 4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다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히려 고민을 안 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원장님들이 이런 걸 사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몰라도 잠깐 확인해보고 있다고 하고 네이버로 검색하면 이런 거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금액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대부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비싼 곳을 이야기하면
임차보증금 200에 월세 300이면 5억이잖아요. 이게 서울로 치면 아주 큰 면적 말고 보통 사이즈의 면적이라고 하면 다 5억 정도, 6억 정도이기 때문에 다 9억 안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환산보증금 안에 걸리는데, 단지 이거 안에 걸리면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생겼죠. 예전처럼 보증금 넘었으면 확정일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확정일자를 저희가 또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할 때 같이 하셔야 편하거든요. 이것도 안 해드리면, 이게 물론 원장님한테 하시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할 때 같이 해버린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냥 해드리신다고 하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장님들 하는 게 먼저 대출부터 알아봐요. 이게 다 자기 돈으로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출부터 알아보시는데, 저희 세무사도 전문직이라서 합격하시면은 전문직 대출 받으시잖아요. 아마 이 두 개 은행 중에 하나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두 곳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만 되는데, 일단 그 하나은행이 더 한도는 낮아요. 낮고 기업은행이 높은데, 대신 금리는 어떨까요? 이건 뭐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금리는 어디가 더 낮을까요? 뭐가 세상에 일장 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더 좋기도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었네요. 바뀌었거든요. 그 하나은행의 금리가 더 낮아요. 낮고 기업은행은 한도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는 5년씩 둘 다 똑같아요. 신보 같은 경우가 그 원장님들 중에서 대학교 다닐 때 대출을 받아서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 5천에서 7천 정도 깔린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억을 받아도 여전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은 개업 애정 자금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있든 사업자 등록이 없든 애정이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인테리어 계약서, 이게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게 보증금이거든요. 보증금, 그리고 인테리어, 의료기기예요. 이 세 가지 계약서를 첨부를 하면 애정자를 하더라도 2억으로 돈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2억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보 자금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한테 시정보증금이라 길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신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다 같이 안 쓰는 용어잖아요. 이제 사실 신보를 하시는 분이 저는 훨씬 편해요. 왜냐면 신보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려면 보건소에 개설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인테리어도 안 했는데 보건소 개설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사업자 등록증 못 나옵니다 이래요. 근데 저는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하실 건 뭐냐면, 지금 사례처럼 의료 개설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하고 신분증은 깔고 가잖아요. 여기다 한의사 면허증 메모하세요. 한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실 때 민원실에 접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민원실은 전국 아무 데서나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까 저도 아무 데나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접수받는 민원실 담당자는 개설증이 없네요 라고 뭐라고 해요. 또는 사인 없네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뻔히 아니까 어차피 현지 확인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딱 하면 그냥 알아서 일단 그냥 두말 없이 받아줘요. 받아주면 접수증을 주거든요. 그럼 접수증 안에는 접수를 받는 민원실의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은 담당자 전화번호가 또 다려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처럼 현직에 있던 사람들은 세적 담당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세적 담당자라는 용어를 알면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그 세적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는 접수를 하면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담당자한테 막바로 전화를 해요. 어차피 뻔하거든요. 이게 그 사업자 등록의 흐름의 절차가, 제가 접수를 하면 그 접수 받는 곳에서는 그냥 그 사항을 고지고대로 입력만 해요. 그러면 실제 그 관할 세무서 있잖아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보고 맞으면 바로 내주거나 뭔가 서류가 미비하면 현지 확인을 올려요. 이것도 용어가 현지 확인이거든요. 그 용어도 알아두면 편하시긴 하는데 현지 확인을 올려요. 그러면 100% 이건 현지 확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당자한테 막바로 전화해서 민원실에서 현저하게는 올리든 안 올리든지 간에 그냥 전화를 해요. 한의원 접수를 했는데 개설증이 없어서 현저하게 올라갈 거다. 이제 잘 들으세요. 올라갈 거다. 그런데 한의사가 우리 세무사처럼 전문직인데 이름 걸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자료상으로 발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면세지 않느냐. 면세니까 장난칠 것도 없다. 그러니 보정, 이게 그쪽 용어거든요. 세무서 용어로 제가 보정 처리해 주시면 나중에 개설증 나왔을 때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한 번도 사업자 등록이 거부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 해줘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왔으니까 한의사는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집으로 사업자 등록 내거나 해서 이렇게 담당자분이 거부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거부보다는 취하가 편하니까 취하하세요. 이런 멘트를 좀 들으시죠? 그때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순간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거를 관철시킬 건지 취하를 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취하나 거부나 똑같아요. 우리 옛날 용어로 빨간 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게 뭐 징역 살거나 그러면 빨간 줄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 이력이 세무서 안에도 이력이 남아있어요.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취하나 거부나 똑같거든요.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좀 억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밀어붙여도 돼요. 그러면 거부하시라고. 저 거부하면 경찰청구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누그러져요. 공무원의 가장 귀찮은 점은 내가 경정청구나 뭔가 불복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취하는 나의 의지잖아요. 내가 접수하고 취하를 내가 했으니까 내 탓이에요. 근데 거부를 하는 건 거기서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것 같은 이유로 거부한다는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상황 판단 잘 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약간 강하게 밀어붙여도 될 것 같다 싶으면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한의원은 원래는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신보 때문에 다른 분이 기장하기로 했던 것들을 저한테 여러 분이 왔어요. 이제 이미 주위에 세무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분들 근처에 다들 세무사가 있어서 저 아는 사람이 누구랑 할게요 했는데 그 세무사님이나 또는 그 세무사님의 직원은 신보 때문에 나는 급해 죽겠는데 사업자를 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주세요. 그냥 일주일 안에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일주일도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전화 받고 오늘 서류 받아서 내일 접수하면 보통은 내일 접수하면 다음날 나오거나 또는 다다음날 이틀 걸려요. 워킹데이로. 그러니까 3, 4일이면 충분한데 저 넉넉하게 일주일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신보만 알고 계셔도 향후에 크게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 절차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대출이 또 중요한데 결론부터 지금은 무조건 사업자당 2억이에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는 부부 공동사업자이거나 또는 남들이 같이 공동사업을 했을 때는 1인당 2억씩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2억을 사업자로 해줘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또 기업은행이나 이쪽 대출을 잘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는 2억 나왔다가 한 3개월 후에 편법은 아니죠. 이게 왜냐면 금융권은 그런 편법 잘 안 쓰니까. 근데 편법은 아닌데 뭔가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에서 많게는 1억 5천을 더 대출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 거 알고 계시니까. 근데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출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대출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계약도 하고 막 일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쪽에만 잘 알고 말씀을 해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제가 자격을 개인이냐 사업자냐라고 해드렸는데 어떤 자격일까요?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자격은 그냥 개인으로서 있는데 결론은 개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전문직으로. 그 자격증 보고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업자로 주면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환해야 돼요. 근데 개인으로 주면 5년 안에, 보통 이제 만기가 5년이니까 5년 안에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를 보고 준 게 아니고 전문직 그 사람을 보고 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상담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많은 원장님들이 5년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셔야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원장님도 똑같거든요. 안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경험을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은행 2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고 5년이 됐다고 치고 그럼 만으로 딱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한 2달 전에 연락이 와요. 이제 만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해서 연장을 이제 5년까지는 서류도 안 받아요. 서류도 뭐 이렇게 소득금액 증명원, 과세표현 증명원, 수익금액 증명원 이런 거 전혀 안 받고 그냥 계속 가요. 그러다가 5년 이후부터는 이제 매해 갱신을 하는 건데, 갱신하는데 소득금액의 2배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1억이면 2억 그대로 대출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5천이면 대출 1억까지인데 그럼 나머지 1억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은행에서 알아요. 쟤들 1억 상환하러 가면 부도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를 그냥 의무로 해요. 아무리 그 이제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이 1,000이든 5천이든지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2억에 20%는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6천, 소득 금액이 8천 미만인 사람들은 무조건 1억 6천까지 인정해주고 4억은 무조건 상환하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4천은 어떻게든지 간에 주위에서 땡겨서라도 상환을 해요.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다시 또 10%나 20% 다시 또 이게 감액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알고 계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